네, 안녕하세요. 월간 크로스 파이낸스 벌써 12번째 1주년 되는 시간입니다. 네, 네, 1주년 동안 12번이나 벌써 강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달 매달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밸류에이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마 밸류에이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자본 비용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DCF 방법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DCF를 통해서 이 넷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할인법을 배웠는데 여기서 할인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복기를 해보면, 지금의 100원과 1년 후의 100원은 똑같지 않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화폐란 시간 가치가 있고, 그걸 현재로 맞추기 위해서 할인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할인을 적용할 때, 뭐 가장 쉽게는 이자율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후에 100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97원, 98원 정도 돼야 금리가 붙어서 100원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할인을 원래 해야 된다. 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익 접근법으로 회사의 이 가치를, 밸류를 DCF 방법으로 매긴다고 했을 때 할인율이 5%일 때, 그 다음에 10%일 때, 아니면 뭐 20%, 30%일 때 이 밸류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근데 특히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후에 이제 뭐 3년, 4년 차 이후에 긴 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할인이 많이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이 되더라도 할인율이 매우 높으면은 사실 밸류를 크게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많이 나는 캐시플로우나 현금 흐름 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할인율이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이 밸류에이션에서 할인율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회계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밸류에이션 추정할 때도 이 할인율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의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할인율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지적으로 투자안이라고 했을 때 투자안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자의 자본 조달 비용이나 기대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투자자도 돈을 마련하는 창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내 돈이면 좋겠으나,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돈이라 하더라도,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이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난 여기다 투자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있어야 내가 여기다 투자할 만하다. 이런 내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금리 같은 좀 자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되고 또 내가 불리는 돈에 대해서는 나의 기대 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나 기대 수익률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들을 투자자가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이 조달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할인율이 결정이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타당한 그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실무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저희가 내가 투자를 스타트업에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대 수익률을 한 5%, 10% 정도에 놓고 투자를 할까요? 네,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데. 네,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3년 안에 최소 두 배는 할 것 같다. 뭐, 5년 안에 세네 배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투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수익률로 봤을 때, 적어도 한 40%, 50%, 뭐, 심하면 100%, 200% 정도 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네, 즉,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이 자금들은 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느 정도는 할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PB에서 이 투자 안에 그 투자자의 자본 조달 비용으로 혹은 기대 수익률로 요거를 할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내가 기대 수익률을 예를 들면 뭐 그 조달 비용이나 기대 수익률 합쳐서 한 30%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네, 이게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아이에 30%를 넣었다. 네, 할인율에다가 30%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NPV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내 수익률을 채우고도 가치가 더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 이건 진짜 좋은 투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NPV의 기본적 개념을 봐도 이 조달 비용이나 기대 수익률 이상으로 NPV가 이제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투자안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 이 할인율에 이 자본 조달 비용을 넣는 것이 기대 수익률을 넣는 것이 타당하구나 이런 이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본 비용은 그래서 크게 보면 부채 비용, 그다음에 우선주나 보통주 같은 자본 비용, 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부채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엔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금리를 결국 얼마 줄 것이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어려운 건 사실은 보통주나 우선주 같은 자본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 측면의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네,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할인율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수익률이, 아, 저는 기대 수익률 100%인데요. 그래서 할인율 100%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본에 대한 비용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설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때 이제 일곱 번째 영상, 12월 달에 제가 릴리즈했던 영상을 보시면 뭐가 자본이고 뭐가 부채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MPB를 구할 때 캐시플로우는 다 이제 구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만 결정하면 된다. 이 상황을 가정해서 할인율을 구하는 과정들을 좀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대상이 되는 현금흐름이 결정이 됐을 때 할인율은 결국에는 투자자의 이제 기대 수익률과 조달 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아까 설명했던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의 기대 수익률, 네, 그 다음에 주주의 기대 수익률, 즉 이 투자자가 마련한 돈에 빌리는 쪽은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금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채권자의 기대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는 내가 이제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 그 주주들이 이 투자를 매개체로 해서 얼마의 기대를 하고 있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중만큼 합쳐서 가중평균으로 자본 비용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5%짜리 금리로 반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 돈, 네, 이렇게 합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타인 자본 비용은 그냥 금리 5%겠죠. 그리고 내 기대 수익률은 만약에 한 25%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5대 5니까 이 중간적 평균 수준인 한 15% 정도 수준이 이 목표 자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금리도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거고 이 자기 자본 비용, 즉 기대 수익률도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하나는 5대5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나는 이제 빌리는 돈을 뭐 30%만 하고 자기 자본을 70% 쓰겠다. 이러면 3대7로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린 돈과 그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구성하는 비율을 일단 고려하고 각각의 자본 비용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최종적으로 이 자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체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 즉 빌리는 돈에 대한 자본 비용은 쉽습니다. 네, 부채를 고려하면 되고요. 부채니까 금리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세금 효과가 이제 이자 비용에서 차감되는 효과까지 고려해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정이나 고정금리나 확정금리, 변동금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옵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옵션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실무적인 조정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어쨌든 이 타인 자본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달을 하는 계약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계약 내에서 금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좀 변하거나 옵션이 있다거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코스트 오브 뎁 같은 이 그 타인에 대한 자본 비용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달되는 자금의 금리를 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자기 자본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기대 수익률이 30%야, 나는 100%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30%를 하시는 분들은 100%가 좋은데 30%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분들은 난 그래도 좀 위험도는 좀 줄이고 싶어.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장되는 수익 내에서 30% 정도를 맥스로 놀래. 뭐 이런 식의 구조일 겁니다. 100% 가시는 분들은 나 그냥 돈 먹고 2분의 1로 동전 늘리기 해서 2배 먹는 게임을 해볼 거야. 그러면 리스크 비용은 50%라는 리스크 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모험적일수록 이런 기대 수익률은 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모험적이지 않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본 그 도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CAPM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그 재무적 논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이제 구조화시켜서 자, 가장 대표적인 자기자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론이 되어 있고요.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결합해서 위험 대비 보상을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5%에서 10% 정도를 이익을 들여도 나는 그래 시장 보고 간 거고 우리나라 이 기간 산업을 보고 간 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이제 삼성전자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적다곤 하겠으나 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투자한다 막 이렇게 된다면 국가 전체적인 그런 경제 흐름 갖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이분들의 보상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 네, 리스크가 좀 적다. 네, 이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 투자하시는 경우는 반대겠죠. 네, 아주 큰 리스크. 회사 진짜 당장 내년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뭐 이런 회사들 투자하면서 내가 5%, 10%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적어도 한 3, 40% 정도는 매년 이익률이 나와야 그래서 한 3, 4년 지나서 2배, 3배 돼야 나는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이제 보상 수준을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CAP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은 좀 더 이제 CAPM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이 자본적 시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전체 그 주식들을 모아놔서 시장이라는 걸 만들고 그 시장이 대비 내가 많이 움직이느냐 조금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위험에 대한 구조를 계량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CAPM을 공부해 보시면 이 자본시장성이 어떻고 체계적 위험이 어떻고 비체계적 위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 자기자본 비용은 자 리스크 프리레이트 즉 리스크가 없는 위험도에다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리스크가 없는 예를 들면 국고채, 장기채, 우리가 금리라고 말하는 예금 이런 것들보다는 주식 투자는 조금 더 위험할 거고 스타트업 투자는 조금 더 위험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나눠서 그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을 토대로
이 자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선은 이 무위험 이자율, 즉 내가 100원을 넣었을 때 무조건 받는 그런 투자처들, 국고채, 예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자율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위험, 즉 이제 삼성전자가 아까 아주 그 안전한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안전한 투자는 예금이겠죠. 네, 그래서 예금 대비도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는 위험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 마켓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스타트업은 이보다 더 큰 마켓 리스크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조화된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 즉 아주 무위험한 그 수익률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 대비 뭔가 조정값, 베타라고 하는 조정값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위험을 반영을 해주는 게 코스트 오브 에코티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2.75%다. 네, 이랬을 때, 근데 코스피 수익률을 봤더니 2.75 더하기 3.75% 정도, 즉 6.5%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 네, 대신에 리스크가 있겠죠. 네,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이 정도 수준이 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랑 아주 똑같은, 아주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회사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 즉, 자기 자본 비용은 6.5%다. 2.75 더하기 이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 곱하기 1, 베타가 1일 때, 아주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하는 게 6.5%다라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요게 두 배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이 숫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7.5까지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요거 더해서 거의 10% 넘는,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베타가 커지면 이 같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도 커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베타가 작아지면 이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도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0.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라고 하면 아마 이게 한 4% 정도 수준으로 이 그 자기 자본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네, 이렇게 구하는 것을 CAPM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는 결국에 투자 기업의 체계적인 위험 대비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업의 수익률과 이제 시장 수익률의 공분산이나 뭐 분산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밑에 예시적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베타가 1이면 결국에는 시장과 비슷한 애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워낙 큰 비중,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변동률과 이제 개별 주식이랑 그 코스피 지수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베타가 1에 근접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제 주가 지수는 막 움직이는데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막 움직이는데 개별 주가 지수는 그대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회사들은 저베타주, 경기 방어주라고 하고 실제로 베타를 구해보면 1보다 작은 값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시장 대비 움직임 자체 민감도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 그다음에 전력, 가스, 철도 같은 인프라 같은 애들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거의 실적이 잘 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거의 좀 저베타로 보통 도출이 됩니다. 자, 반대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기술, IT, 바이오 뭐 이런 데들은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개별 주식에 대한 변동성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점프했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베타를 구해보면 일보다 훨씬 큰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변동성, 즉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면 베타가 올라가고 리스크가 작고 변동성이 작으면 베타가 떨어지고 이런 관점들을 실제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를 통해서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커지고 작아지고
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베타 구하는 방법을 좀 네, 엑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베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식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를 베리언스로 나눠주는 값. 네, 코베리언스는 자,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자, 월별로 그 어떤 회사의 종가를 네, 이렇게 월별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회사가 포함되고 있는 시장, 즉,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 코스닥 시장에 있다, 네, 상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그 지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레이트는 국고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월별 수치를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자, 이 그 주가 지수의 수익률, 그 다음에 이 종가의 수익률, 해당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이렇게 쭉 긁은 다음에 얘네들의 공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개별 이 시장에 네, 여기 보시면 리스크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시장의 네, 요건 수익률, 네, 마켓 수익률의 베리언스로 요걸 나눠주면 베타가 구해진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식은 어디서 왔냐면 회귀 분석식에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제 마켓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레이트를 빼준 값과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레이트를 이제 절편으로 두고 이렇게 개별 이 종목의 수익률을 토대로 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면 이 베타가 구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 개별 수익률과 그다음에 시장 수익률의 기울기가 원래 베타다. 네, 이렇게 설명을 일단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자세한 건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공부도 하셔야 되고 CAPM에 대한 이제 기본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네, 그래서 베타는 이제 시장과 개별 주식의 이제 상관관계를 토대로 구해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해될 부분은 뭐냐면, 이 베타가 예를 들면 어떤 기간에는 이 베타가 되게 커지고, 만약에 이 주식과 이 시장 간의 베타를 구해봤더니 29년부터 24년까지 풀 기간으로 하면 한 1.42가 나오는데, 18년부터 22년까지 하면 네, 0.81로 오히려 1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네, 20년 이후로 가면 20년부터 23년까지 가면 오히려 큰 기간도 생기게 되고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베타라는 것도 사실 몇 년을 해야 된다. 뭐 월별 베타로 할 건지 연운 베타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베타의 기간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이제 그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사실 실무적으로 되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분석자가 좀 이런 기관들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베타를 좀 그 산출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베타를 구하고 나면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구했던 베타 중에서 일정 값을 구하고 나면 일단 피어 그룹의 베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참고할 수 있는 해당 회사에 대한 베타를 가져온 다음에 그 베타를 우리 회사의 자본 구조로 바꿔주는 거. 네, 요걸 이제 하마다 고용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긴 한데 이제 외부에 있는 베타를 우리 회사로 치환해서 네,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 베타를 별도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베타를 아예 못 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베타를 가져오고 그걸 토대로 나의 자본 구조를 반영해서 조정하는 네. 그래서 조정하는 형태의 베타를 구하는 것을 요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타가 구해지면 자, 나의 자본 조달 금리는 일단은 그 국고채, 네, 그 리스크 프리레이시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일단 이제 지금 도출된 베타를 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그 코스닥 지수와 국고채 5년의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면 4.5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네, 마켓 그 시장과 이제 리스크 프리레이 그래서 코스닥과 이 국고채의 이 수익률 변동률의 차이예요. 네, 요것들을 구해놓은 다음에 그거에다가 베타를 구해서 요걸 곱하면 자기 자본 비용은 한 12.19%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는 코스트 오브 뎁은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빌려온 돈, 네, 그러니까 투자자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빌려온 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금리는 다 정해져 있고 변동금리가 있더라도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중평균 금리를 해보면 한 5.5%로 조달이 가능하다. 예, 여기에 이제 절세 효과, 네, 법인세 효과 같은 거 빼면 한 4.4% 정도가 코스트 오브 뎁으로 쓸 수 있는 내 타인 자본 비용이구나. 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대 3, 네, 요 정도 수준으로 에쿼티랑 이제 부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요 비율대로 이 각각 곱해서 약 9.27 정도로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네, 요게 이제 베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비용을 구하는 데 있어서 CAPM이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우수한 모델일까요? 이런 논리는 계속 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CAPM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본 비용을 구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베타 자체가 이런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피어 그룹을 누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파마 프렌치 3팩트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CAPM에서 있는 변동성 리스크 지표에다가 규모, 뭐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가치가 이제 시가평가가 좋은 회사와 시가평가가 낮은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CAPM에서 추가적인 설명 요인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CAPM을 하는 것들을 아무리 이제 정교화한다고 해도 얘네들도 다 기본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기간 설정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자본 비용을 사실 그게 정교하게 그 세팅하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마 프렌치 모델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FF 모델 뭐 이런 게 써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대체하는 할인율을 구한 건데 그냥 그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지 이게 엄청 정확하구나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왜곡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파워프린트를 왜 썼지?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저희가 스타트업에 이제 그 뭔가 베타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피어 그룹으로 삼는 상장사 이런 데들의 베타를 한번 구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 우리 회사 구조에 맞게 에쿼티나 그 나의 자기 자본이나 이제 부채 비중 수준에 맞게 베타를 조정하고요. 그 베타를 조정한 것들을 토대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즉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오브 뎁, 즉 금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해서 요거를 가중평균 비용으로 섞으면 이 회사의 우리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하는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 베타가 너무 어렵고 기준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52주 베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사실 용 써서 구하나 어차피 부정확한 거는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요거 참고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네이버 증권 사이트나 아니면 HTS 같은 데들도 베타를 다 주고 있으니까 혹시 베타 구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 피어 그룹 베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당 회사 자본 구조를 이제 우리 회사 자본 구조를 치환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베타를 사용하시는 것도
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중평균 장부비용 이렇게 구해지는데 실제로 그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코스트 오브 뎁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재무적 관점에서는 100%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자본 비용이 높습니다. 네. 어, 오히려 금리가 더 싼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지난번 이제 그 12월 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 비용 자체는 결국에는 타인 자본 비용이 더 쌉니다. 네, 이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타인 자본의 리스크가 낮거든요. 오히려 리스크를 바라보고 이익률을 많이 바라보는 스타트업임일수록 이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되게 높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12번째 시간, 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할인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할인율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에 뭐 CAPM이나 베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많이 건너뛰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일단 이 DCF에서 가장 중요한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나누는 가중평균 할인 비용이 있다. WAC이라고 부르는 WACC라는 것이 있다. 요게 일단 제일 긴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때 말했던 이그 가중평균 할인 비용을 구해서 얘로 할인을 한 거구나. 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크로스 파이낸스 1주년 기념 그 좀 쉬운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필 또 어려운 게 걸려서 네,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꾸준히 네, 월간 콘텐츠 올리면서 네, 그 재무 쪽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재무과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